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담긴 캐비닛을 여는 시간, 위인 캐비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캐비닛에서는 인류의 밤을 밝힌 두 천재, 에디슨과 테슬라의 빛나는 경쟁을 살펴보았죠. 오늘 우리가 열어볼 캐비닛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위험한 불꽃을 훔친 두 물리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은 단순히 과학계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발명품은 전쟁을 끝냈고 동시에 세상을 영원히 핵전쟁의 공포 속에 가두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만든 불꽃을 두려워했고 다른 한 명은 더 거대한 불꽃을 갈망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라이벌 열전 두 번째 무대, 원자 폭탄의 아버지 vs 수소 폭탄의 아버지. 그 첫 번째 장을 엽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한 순간 그는 승리의 환호 대신 고대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신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해주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처럼 그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원자 폭탄의 아버지 제. 로버트 오펜하이머. 그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힘을 손에 쥔 채 평생 그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과학계의 귀족이었습니다. 뉴욕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언어, 철학, 문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버드를 3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유럽으로 건너가 당시 세계 최고 석학들의 지도 아래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죠. 그는 6개 국어에 능통했으며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원문으로 읽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버클리 교수가 된 그는 단순히 뛰어난 학자를 넘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미국 전역의 명석한 젊은 과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는 미국을 양자 물리학 연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늘 불안과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지적인 성취를 갈망했지만 동시에 그 지성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섬세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훗날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케임브리지 유학 시절 그는 지도 교수와의 갈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을 겪다. 독을 주입한 사과를 교수 책상 위에 올려놓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교수가 사과를 먹지는 않았지만 이 아찔한 일화는 그의 내면의 천재성과 파괴적인 충동이 얼마나 위태롭게 공존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나치 독일이 원자 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였죠. 이에 미국은 극비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계획의 연구 책임자라는 막중한 임무가 당시 노벨상 수상 경력도 없던 40대 초반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좌파적 사상과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정부는 그의 천재성과 통솔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비밀 연구 도시 로스앨러모스를 건설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완벽히 격리된 유령 도시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노벨상 수상자부터 젊은 박사 과정 학생까지 저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예민한 천재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과학자들 사이의 끝없는 논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프로젝트를 통제하려는 군인들과의 마찰을 조율하며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는 보안 문제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소장을 넘어 원자 폭탄이라는 거대한 불협화음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마침내 1945년 7월 16일 새벽 인류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벙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인류가 만든 최초의 태양이 사막의 어둠을 몰아내는 순간 엄청난 열기와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수십 킬로미터 밖의 벙커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도달하자 과학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총책임자였던 오펜하이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때부터 그의 영혼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전쟁이 끝나자 오펜하이머는 하루아침에 전쟁을 끝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 각하,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트루먼 대통령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 이상의 핵 개발을 막고 국제적인 핵무기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원자 폭탄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한 수소폭탄 개발에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는 인류를 절멸시킬 악마의 무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전의 광기가 미국을 휩쓸면서 그의 이러한 주장은 비애국적이고 위험한 사상으로 매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좌파 이력과 평화주의적 신념은 공격의 빌미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부터 그의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던 한 과학자가 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오펜하이머의 판단은 신뢰할 수 없으며 그의 행동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언의 주인공은 바로 오펜하이머의 고뇌를 나약함이라 비웃으며 더 강력한 불꽃, 슈퍼폭탄을 꿈꾸던 또 다른 천재 에드워드 텔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펜하이머를 배신하고 수소폭탄의 아버지가 된 야심가 에드워드 텔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